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7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님 모시고 국민복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택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하며 세금은 국민의 조세 부담 능력과 국민 기본권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과 세금 만능주의에 빠져 규제의 수단으로 세금을 경제정책에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의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윤상철 전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님 모시고 공짜경제학과 공유경제, 디지털재해 가격 결정 방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재는 진보할수록 그것이 가진 여러 특성 때문에 공짜나 공유재로 쓰일 수 있는데 이에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소통 매개체의 상업적 사유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윤상철 전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님 모시고 공짜경제학과 공유경제, 디지털재의 가격 결정 방식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윤상철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공짜경제학과 공유경제입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디지털재가 이제 그 경제 활동의 중심제로 부각이 되는데, 이 디지털재의 특성에 따라서 이 공짜경제학과 공유경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발표 드릴 목차는 먼저 디지털 지식재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공짜 경제학에 대해서 모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 경제를 설명한 후에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의 상업적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지식재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성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올렸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재생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지식의 첫 번째 사본은 생산 비용이 많이 들지만 두 번째 단위 이후의 생산에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한 신장성 또는 자유 복제 가능성이라고도 표현됩니다. 디지털재의 비용 구조는 아래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토탈 코스트고요. 이게 이제 Q는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F 플러스 고정 비용 플러스 이거는 마지널 코스트입니다. CQ 이렇게 토탈 코스트는 고정 비용 플러스 가변 비용인데 이 가변 비용은 수량의 한계 비용을 이렇게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정 비용, 디지털재에서의 고정 비용은 다르게 얘기하면 개발 비용 또는 표현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정 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 비용은 이 토탈 코스트를 Q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은 Q분의 F 플러스 C가 되고요. 근데 이 마지널 코스트는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재의 비용 구조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F 이 고정 비용은 매우 크다는 것이 very large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널 코스트는 near 제로에 라는 거죠. 제로에 가깝다는 이 비용 구조가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지널 코스트인데요. 마지널 코스트는 생산량을 늘려갈수록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정 비용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그 생산을 이렇게 갈수록 평균 비용이 크게 이렇게 하락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계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제의 중요한 그 비용 구조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제의 두 번째 특징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입니다. 디지털제의 경우 지식이나 정보의 소유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증여하는 형식으로 전달하여도 원래 지식 및 정보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 및 정보의 양과 질이 손상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런 거가 이제 비경합적인 것인데, 이런 비경합적인 특징이 하나의 중요한 그 특성이 되겠습니다. 즉, 디지털제는 내재적으로 비경합적인 특징과 함께 비배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재 역시 그 특성상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 재화이죠. 이 표를 보시면은 재화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이렇게 경합적이냐 아니냐, 배제적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나누어서 크게 네 개의 그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경제제가 사유제이죠. 이거는 경합적이면서 배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제에 이제 대비되는 거가 이제 공공재인데, 이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거죠. 지식이나 디지털재가 이런 공공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 특징은 파괴 불가능성입니다. 디지털재는 한번 생산하면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내구재의 일반적인 특징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디지털재의 경우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가장 극단적인 내구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내구성에 대해서 그 재미난 거가 이제 노널드 코즈의 추정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노널드 코즈의 그 추정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독점 생산자의 그 가격 결정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 가격 결정점은 요게 나타나는 마지널 레비뉴와 마지널 코스트가 일치하는 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량은 여기 지금 가려서 표시가 안 되는데 QM이고요. 가격이 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초과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독점 생산자의 그 이윤 극대화 가격 균형점인데요. 내구재의 경우는 이게 추가 생산에 추가 판매에 추가 단위를 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추가 판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구재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판매가 돼서 존재가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장 수요가 이만큼 남아 있는데 이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추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새로운 마지널 레비뉴와 마지널 코스트가 일치하는 요점에서 추가 판매를 통해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이윤이 존재하면은 추가 판매가 이제 추가 판매를 통해서
어, 균형이 이 마지널 코스트와 가격이 일치되는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 생산자의 가격 결정은 이 원래 그 독점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데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경쟁제의 이 경쟁 시장에서의 그 균형점처럼 마지널 코스트 프라이싱 점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호주의 추정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독점 생산의 경우도 이 내구재의 경우는 독점 이윤을 가질 수가 없고 이 경쟁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윤이 제로인 상태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코주의 추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 그 디지털제의 특성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마지널 코스트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비경합적이다. 세 번째는 이게 내구재라는 거예요. 아주 그 지독한 내구재라는 거죠. 이런 특징 때문에 이게 공짜 경제학이 형성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겁니다. 호주의 추정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게 본격적인 그 주제가 이제 공짜 경제학인데요. 이거는 후리코노믹스, 이거는 후리 플러스 이코노믹스를 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디지털제거든요. 이거는 마치 중력처럼 값이 공짜에 가까워지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앤더슨은 디지털 재화라면 조만간 공짜가 될 것이다. 무료화의 힘은 법과 규제로 막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거 실제로 리눅스를 상대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상대했던 야후가 결국은 이렇게 프라이싱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공짜로 제공하는 결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짜 상품을 제공해야 된다면은 시장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그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먼저 이제 첫 번째 답이 이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프리미엄, 프리 플러스 프리미엄. 이거는 95%의 범용 서비스는 이렇게 공짜로 제공하고 나머지 5%는 차별화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소수에게 이렇게 비싸게 팔아서 수지를 맞춘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 되겠습니다. 공짜로 해서 효과적인 일에는 공짜 버전을 제공하되 그중 일부를 유료화해서 소수의 사용자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게 하는 것으로 일종의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을 분리하는 것이죠. 95%는 공짜로, 5%는 유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미엄 모델인데요. 일용제, 대중, 일반적인 것 이런 거는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가격 없이 보내주고 부티크, 틈새, 특별한 것, 맞춤법 이거는 아주 고가로 이렇게 시장에 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짜와 프리미엄 가격 이 두 개로 시장을 차별화해서 수지를 맞추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CNN이나 BBC나 NBC 이런 방송을 우리가 공짜로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메이크라는 과학 잡지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렇게 구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미엄 모델로서 이제 유명한 거가 이제 테드의 강연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저명 인사 초청 컨퍼런스로 유명한 학술기관 테드의 강연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짜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제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장당 6,000달러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강연에 참석하는 것은 단순히 강연장에 앉아 있는 것 이상의 경험이 있다는 거죠. 즉 유명인과 복도에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때로는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장이 그만치 가치를 지불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시장이 기꺼이 값을 치른다면 정의상 그것은 성공적인 가격이라는 것이죠. 이걸 테드의 강연을 이렇게 모형화한 것입니다. 다수의 기본적인 상품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고급 상품은 소수의 소비자들에게 유료로 공급을 해서 그 생산의 그 수지를 맞춘다는 것이죠. 자, 공짜의 심리학.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의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5센트짜리 초콜릿과 1센트짜리 초콜릿을 각각 피실험자들에게 팔았어요. 그러다가 값을 각각 1센트씩 낮췄는데 그래서 하나는 14센트가 되고 하나는 공짜가 됐습니다. 값의 차이는 여전히 14센트 같았는데도 하나가 공짜가 되자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상을 관측을 한 것이죠. 우리는 물건 하나 살 때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뭔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공짜가 되면 손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공짜의 진정한 힘은 심리적 거래 비용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자, 공짜는 심리적 거래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 제로라는 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짜와 경쟁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 공짜 버전이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제공하라는 거죠. 아이튠즈가 제공한 것은 편리함이었어요. 아이튠즈가 이제 1달러 정도, 99센트에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아이튠즈를 통해서 음악을 이렇게 구입을 하면은 좋은 똑같은 제품이지만 아주 편리라는 하나의 서비스가 있던 거죠. 그래서 제품은 이게 공짜와 경쟁할 수 없지만 서비스는 경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서비스가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거죠. 자, 한계 비용 제로 사이. 이게 제레미 리프킨이 2014년에 이렇게 저술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최근 부상하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엄청난 생산성과 제로 수준의 한계 비용 사이로 전환되고 있고 따라서 협력적 공유 사이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한 아주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저술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계 비용 제로 사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매개체의 속성은 분산적이고 협력적이어서 생산과 경제 활동의 수평적 규모 확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광범하게 사용되는 거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인데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에너지 인터넷, 물류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이 모든 인간 활동의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온갖 요소와 프로세스에 관한 방대한 빅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또 따라서 개방형 글로벌 공유 사이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높은 생산성과 한계 비용 제로 사이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협력적 공유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이게 그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하면은 새로운 협력적 공유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협력적 공유 사회라는 거는 이 금융 자본보다는 사회 자본,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규모를 확대하고요. 엄격한 시장 메커니즘보다는 공유 사회의 관리 방식이 보다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에는 지금까지 그 경제 활동을 조직하던 정부와 민간 부분 이런 그 외에 공유 사회라는 추가된 삼자 관계로 이렇게 대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터넷의 분산적 협력적 성격은 수백만 명이 자기는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유용한 모든 것을 공유할 적합한 상대를 찾아 도와주게 되고, 따라서 협력적 공유 사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 자본보다는 사회적 자본이 좀 점차적으로 중요해지는 특성이 있고, 따라서 시장 권력보다는 사회적 신뢰가 중요도가 높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적 공유 사회는 상당히 이상적인데, 이게 이제 소득 격차를 축소하고 글로벌 경제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환경 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이건 좀 굉장히 이상적이고 좀 더 이렇게 농텀의 그러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짜 경제학, 공짜를 피할 수 없다고 그래서 공짜 이제 경제학이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넘어서 공유 경제라는 거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공유 경제,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라는 거는 물질을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하나의 그 경제 활동이 이 사유 경제하고 다르게 이렇게 공유를 통해서 더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인터넷과 SNS가 발달함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 경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타인과 공유, 교환, 대화함으로써 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협력적 소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유 경제는 최근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플랫폼 참여를 통해서 플랫폼에 있는 가치들을 공유하는 그거가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디지털 경제는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가 있죠.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크면 클수록 수요가 크면 클수록 그 효율적인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공유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순다라라잔 공유 경제라는 책을 2017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순다라라잔은 뉴욕대의 교수입니다. 공유 경제로 유명한 분인데 이 공유 경제의 특성을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빅텍 이걸 이렇게 통한 공유 경제를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이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영향력이 큰 자본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주로 시장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유 경제는 이 계층 중심이라기보다는 크라우드 베이스드, 군중 기반의 네트워크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크면 클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가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유 경제 안에는 개인과 전문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고, 또 이 안에서는 완전 고용과 임시 고용, 독립 고용과 종속 고용, 일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종전에 이 기업이나 이런 어떤 대규모 조직에 의해서 이 경제 활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됐던 경향이 있는데,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는, 즉 디지털 경제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플랫폼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탄력적으로 고용도 이루어지고 이 일도 이렇게 조직이 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활동 조직이 이 종전과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모형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챈들러는 기술적 진보가 시장에서 벗어나 점점 더 정교한 계층 구조로 나아가는 것을 강화한다고 봤는데요. 요 MYB 모형에서는 이게 디지털 기술이 이 챈들러의 그 모형과는 다르게 계층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모형인데요. X축은 이게 자산 특정성입니다. 자산의 특정성이고요. Y축은 제품의 복잡성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 라인으로 이렇게 요 시장이 이 제품의 복잡성이 비교적 낮고 자산 특정성이 비교적 낮은 거는 시장에서 조직이 되고, 제품의 복잡성이나 자산 특정성이 높은 거는 그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하나의 그 하이라키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보다 시장의 그 시장적 조직이 더 이렇게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시장의 역량을 이렇게 제품의 복잡성을 높은 쪽으로 이렇게 확장시키고, 자산 특정성을 이렇게 더 이렇게 높은 쪽으로 시장이 더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의 상업적 사회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의 주요 부문 대부분은 독점이나 과점이 지배하게 되죠. 구글은 검색,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이베이는 경매를, 애플은 온라인 콘텐츠 배급을, 아마존은 소매를 지배하는 시기 되겠습니다. 가상 공간의 이 새로운 실세들, 이러한 독과점하는 실세들은 20세기의 전력 및 공익 사업 회사들이나 AT&T처럼 실제로 자연 독점적인 것인지, 또 이들 소통 매개체들에 의해서 독점 금지 조치에 타당한 후보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공익사업체로 규제할 대상인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탈레톤 길레스피는 알고리즘 조작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벌써 10년 전에 이렇게 왔는데, 금전적인 이유나 이념적인 이유로 데이터에 손을 댈 수 있는 영리 회사가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최근에도 이제 선거 관련해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이렇게 이 조작에 대한 그, 그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떠도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가 축적되어 있는 집단 지성의 대부분이 구글 검색 엔진으로 통제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디지털 토탈리테리안 토탈리테리안 이런 용어가 이제 칼럼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죠. 페이스북이 35억 인구의 사회적 삶을 연결하는 가상 공공광장의 유일한 감독관이라면, 또는 트위터가 인류의 독점적 가심란이 된다면, 자, 이거 굉장히 이 경제 활동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프라인 상업의 세계 역사상 이런 독점과 견줄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의 상업적 사유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필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제로 수준의 한계 비용으로 협력하며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보편적인 공유사회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의 존재의 당위성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 하나 덧붙이면은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 아마존의 이런 기업이 2000년에서 2021년까지 인수합병한 것이 470건이 되고요. 금액으로는 1000억 달러에 가깝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텍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이거가 공정한 건가 하는 거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이 법적 규제 움직임이 여러 나라에서 태동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공짜 경제, 그러면 공유 경제, 그리고 디지털의 사유화 문제, 상업적 사유화 문제 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독점하고 있는, 과점하고 있는 그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몇몇 회사들의 그런 어떤 그 영향력, 그 전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들도 굉장히 큰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는 질문사항도 괜찮고요. 또 오늘 강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발언권 필요하신 분 지금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발언하신 네, 최창길 선생님, 네, 말씀 주시면 됩니다. 오늘 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참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셔갖고 공부가 많이 됐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세계가 보면 이제 독점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우리 국내처럼 독점을 어떤 규제 감독자가 이걸 하느냐, 그러면 글로벌한 감독자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이런 독과점 문제도 처음에는 기술이 어려워서 이 독점이 가능하지만 시장에 맡겨두면 경쟁자가 또 금방 나타나면서 그것이 이제 점차 경쟁자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독점을 부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제3의 초월적인 기관이 그 독점을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이제
정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 디지털 세계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게 영원히 갈까? 우리가 이래 보면은 또 새로운 그 기술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은 금방 모방자가 나타나갖고 깨지고 하는 혁신에 의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걸 어설프게 규제한다고 독점을 오히려 유지시켜준다가 보면은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어려운 주제를, 해답이 없는 주제를 쉽게 말씀해 주셔갖고 공부는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말씀인데요.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그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 촉진이 좀 어려운 거가요. 이게 네트워크 엑스터널리티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을수록 그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이 독과점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죠. 이 시장의 성격상 네트워크 엑스터널리티 때문에 그 글로벌 규모의 그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규모 경제나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때문에 이제 이 국내에서는 이제 독점을 국영 공기업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 해갖고 해답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네. 공기업이 돼 보면은 더 저 비용 처리를 다 하고 계속 비용만 높이지, 결국은 그게 보면은 그 규제자가 혹은 독점 기업이 영원히 그 이익을 누리지, 그게 정말 국민들한테 이익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과연 글로벌한 규제기관이, 초국가적인 규제기관이 존재할 수 있는가,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뭐 주권 국가가 하겠지만 글로벌한 데서 유엔이 하겠습니까? 뭐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력을 그렇게 규제하는 권력을, 또 사실은 독점 기업보다 규제하는 권력이 더 무섭거든요. 네, 이게 지금 기술이 디지털화되면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가 없어요. 거버넌스는 네이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은 글로벌하게 흘러가는데 이 정책이나 제도는 네이션에 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리저널이라는 거가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리저널로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냐가 이제 앞으로 세계의 아주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해서 그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쪽도 있고, 네이션 기반으로 해서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가야 된다, 이런 쪽도 있어요. 지금 세계의 이런 두 가지 큰 흐름이 굉장히 그 지금 내연적으로 격렬하게 다투고 있다고, 이렇게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인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기술은 글로벌인데 제도나 정책은 네이션에 있다는 거가 지금 언밸런스한 거고, 이것 때문에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게 이제 핫 이슈가 되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시만요, 선생님. 일단 지금 이천표 선생님께서 발언권 좀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이천표 선생님 말씀 듣고 신동춘 선생님 발언권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천표 선생님 그럼 말씀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전 유근 선생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결론, 주장이 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초창기에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거기 2017년에 순 따라산 그 사람의 책 거기 정도까지는 이제 그런 거가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GDPR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빅테크들을 이제 반독점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거에서 나타나듯이
2020년, 2021년에 와가지고서는 이 빅테크의 그 이제 뭐 어떤 부작용, 이 사회적인 반작용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일 말씀은 해주셨지만은 그러면서도 이제 전체적인 건 뭐 공유 경제다, 공유 사회다 그래가지고 초창기의 그 낙관론 그거를 그대로 갖고 계신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 오늘 그 이렇게 강의해 주신 거에 에서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그거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뭐 이게 디지털 사회 그다음에 아주 그 AI가 지배하는 사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입장을 상당히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입장이라는 게 사실은 2020년, 2021년 이 상황에서의 기술을 가지고 입장을 지금 이 현재 입장을 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뭐 과거에 논 라이벌리한 그 인터넷 기술이니까 뭐 그런 거는 지금 거의 있을 데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거보다는 그 빅테크의 횡포가 더 크니까. 그래서 윤 교수님의 다시 요약하자면 윤 교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공유 경제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이제 여기 청중들한테 전하려고 하신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는 그 문자가 없었을 때에 문자가 있어가지고 인간 문명이 확 발전한 만큼의 아주 큰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선용하면은 굉장히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악용하면은 조지 오웰의 소설처럼 인간을 이렇게 억압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기술이 이제 선용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건 이 세계가 이제 글로벌화 되죠. 글로벌 시너지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라는 거가 이제 글로벌로 확대돼서 글로벌 시너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AI나 뭐 이런 거가 이제 아주 지능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인간이 일로부터 자유해져 가지고 인간은 보다 창의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토피아에 점증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이제 악용을 하면은 인간의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감시가 돼가지고 인간이 노예화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술이라는 거가 이거가 양날의 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굉장히 우리의 경제의 파라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증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빅텍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빅텍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정책, 이 글로벌 거버넌스가 지금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준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좀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 윤 교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공유 경제라는 거, 소위 이제 거대 플랫폼의 이 성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초기에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면서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세지는데, 우리 개별적인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좋은 거에 쏠려가지고 그걸 뭐 시장의 우상이라 그러나 극장의 우상이나
전부 쏠림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거대하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보통 사람들은 다 공짜로 쓰고 있어요. 거기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 이게 굉장히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중소상공인들을 갖다 다 잡는다고 해서 규제를 하는데, 오히려 또 중국 같은 데서는 이런 거대한 빅테크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또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모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여간 이제 빅테크가 재밌어요. 미국에서도 이 규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는데, 그 저 트위터에서 트럼프 계정 삭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나고, 또 페이스북에서는 팩트 체크라는 걸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국적 규제 체제가 점점 나오지 않는가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최근에 각국의 법인세가 높은 국가가 있고 낮은 데가 있으니까 굉장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했어요. OECD인가 거기서.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아마 필요가 있으니까 규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이지 글로벌 시장이니까 이게 한 국가에서 하는 건 옳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이제 개별 국가의 주권 국가의 규제 문제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택시 시장에 이제 카카오 택시가 나오니까 택시라는 것이 완전히 규제 체제였어요. 택시가 면허제고, 그 면허를 따기 위해서 회사 택시를 3년을 모범 운전사로 잘하면 개인 택시 면허를 줘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에 또 프리미엄이 불어서 이런 규제적인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규제적인 시장에 카카오 택시가 나오니까 기존 시장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공부하고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국민의 편리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는데, 그런 기존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4차 혁명의 베니피트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이 상황에 맞게 4차 기존의 규제 체제를 완전히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안 된다면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돼서 4차 산업혁명의 이 베니피트를 잘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그렇게 정부가 조정을 해야지, 이거를 맨날 지금 기득권의 노조들 이런 거 휩쓸려 가지고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가 지금 이 경제 구조를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움직인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기술이 빠르니까 이제 기술에 맞춰서 이렇게 반작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거 기술이 예측 가능하니까 이게 선작용적으로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OECD나 EU에서 상당히 이러한 연구들이 선행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부 정책기관에서 그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술의 변화에 맞추어서 이 기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현할 건가, 구현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각 경제 하부 섹터별로 이거를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먹구구해서는 안 되고요. 이걸 이렇게 이 기술 변화에 대응한 이 구조 변화를 어떻게 적절히 해야 될 건가. 몇 가지 예를 들으면은 이 디지털 하부 구조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하부 구조는 상당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맞추어서 뭐 인력 문제도 이제 숙련된 인력 문제도 이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인력이 이제 구 기술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력을 디지털 신기술에 어떻게 이렇게 옮길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경제의 그 하부 구조 전체적으로 모든 구조에서 어떻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정책 대응이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택시나 카카오 요거 이런 문제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고요. 모든 사회의 그 경제 활동의 모든 분야가 다 지금 똑같은 문제에 이렇게 걸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앞으로의 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네, 잠시만요, 이천표 선생님. 다른 분들 혹시 없으시면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전사면 총장님 말씀 주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실은 이천표 교수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일단은 공유경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유경제가 나가는 경우에 결국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 공유경제 문제가 공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리미엄 뭐 말씀하신 거 보면, 그래서 공유경제 이꼴 공짜인데 그것이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이 독과점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공유경제가 실은 기업의 독과점 문제보다는 오히려 정부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개인정보, 우리가 데이터 3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 3개가 개정이 됐어요. 여기 보게 되면 개인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거 이제는 허용한다는 거죠. 가명정보 만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명정보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정보 관리 회사들, 지금 이번에 현재 28개 정도를 정부가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개인정보를 가공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정보가 뭐냐? 나중에 정부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개인의 정보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독과점을 우려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러한 그 개인정보를 받은 회사들 있죠. 받고 그걸 사용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마이데이터, 그러니까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내 정보를 사용하고 내 정보 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마이데이터 문제가 계속해서 입법이 됐고, 그다음에 논의가 됐었고, 그다음에 데이터 3법을 개정할 때 마이데이터를,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법을 개정했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정부 통제만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 개인들한테 주는 마이데이터, 다시 말하면 정보 사용료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게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지금 걱정되는 것이 독과점보다는 오히려 정부 통제가 국민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공유경제로 인한 플랫폼 기업들의 어떠한 독과점 문제, 이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최기찬 교수님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실은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 세상 하에서의 소위 말하는 분산 경제죠. 다시 말하면 뭐 플랫폼 블록체인 하에서는 TTP, 다시 말하면 그 개인 사업자들, 권력자들, 플랫폼 기업이든 아니면 정부든 간에 이런 정부로부터 탈중앙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탈중앙화 얘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공경제 문제는 오히려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
독과점 문제를 TTP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서 그 문제보다는 저는 오히려 정부 규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가 국민들 통제하는 이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봐요. 그래서 교수님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는 독과점 우려보다는 정부 통제가 더 우려가 되는데 여기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부가 그 정부 통제는 시장을 훼손시키죠. 시장 기능을 훼손시켜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저희도 알 수 없는 새로운 그 파라다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정부가 이거를 그 잘못 그 통제를 하면은 이 시장을 이렇게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이렇게 새로운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충분한 능력 없이 선제적으로 뭘 했다가 괜히 그 부작용을 나타나는 그런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정부가 알 수 있는 거는 없거든요, 사실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정부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정보를 수렴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거는 선 시장에 이렇게 자유를 줘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실패나 병폐 이런 거를 사후적으로 정부가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그 통제가 강하면은 시장을 이렇게 눌러서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발언해 주신 거는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좋은 의견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원식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지금 제가 처음부터 못 들어서 죄송한데요. 예, 처음 인트로덕션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를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면서 그 재원을 데이터세로 출당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그럼 데이터세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잘못 국민들이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곧 데이터에 관련된 가치를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돼 버려요. 그럼 더 이상 데이터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세라든지 혹은 지금 구글이나 이러한 상황, 이러한 비즈니스가 양산된 이유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정보를 가치가 없는 것, 가격이 제로인 것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가치를 무한대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본주의의 큰 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를 정부가 정말 통제를 하는 순간 더 이상 자본주의는 발전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조금 선생님하고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얘기일 수도 예.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가 결국은 우리 사회 인류를 아마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세주가 될 수도 있다. 잘 활용이 되면은 더 좋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은 웰페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는 이 데이터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차제 어차피 데이터의 가치가 이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본화되는 거니까.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사실은. 자본주의의 의미는 뭐냐면은 과거에 측정되지 않았었던 요소들이 측정됨으로써 그것을 자본화시키는 게 이제 소위 저는 자본주의의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점에 그 이재명 얘기하는 그 데이터세를 기본소득에 해서 재원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예, 저 예. 개인적 생각은 예, 데이터가 그러한 가치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저는 기업들이 그 가치를 창출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별적으로 많은 예, 데이터를 예. 제공한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그것이 인제 어떻게 보면은 자원 배분의 수단이,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의 수단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메커니즘을 저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예. 우선 직접적인 질문은 예. 데이터셋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재원을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이게 이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려면은 데이터에 세금을 부과하면은 그 경제를 망치는 겁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보조금을 줘야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적재산제도라는 거가 그거예요. 가치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 독점권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지적재산권이에요. 이 지식을 통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가치 밸류가 높은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보조금을 줘야 되고 데이터의 흐름을 막으면 안 돼요. 지금 국가 간에 데이터 흐름을 막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그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고 이게 장려를 하고 하는 거가 기본적인 지금 디지털 혁명의 기본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적으로 지금 김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재명 지사의 얘기는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이 데이터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세금이 뭔가도 모르고 있고, 보조금이 뭔가도 모르고 있고, 돈 이렇게 삥땅 치는 거에 대해서는 귀신 같고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네, 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천 교수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강연 끝나고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요. 선생님 강연과 더불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3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요 관련해서는 따로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 들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선생님, 윤상전 선생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많은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강연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 황승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님 모시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노의 실책,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권 교체와 다양한 변수들의 결과를 분석해볼 다음 주 미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